프랑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럽 제2의 경제 대국이 51년째 적자를 내고 있고 부채는 4조 달러를 돌파했죠. 정부는 몇 달마다 무너지고 차입 비용은 치솟고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작은 나라의 위기가 아니에요. 프랑스는 유로존 전체 경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인 거죠. 만약 이 나라가 흔들리면 충격은 국경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유럽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거든요.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왜 아무도 이걸 막지 못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74년 이후로 프랑스는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매년 적자를 냈고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계속 빌렸죠. 보통 이런 상황이면 경보가 울려야 하는데 프랑스는 독특한 타이밍 덕분에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유로화의 탄생이 차입 비용을 역사적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렸거든요. 정치인들은 개혁 대신 부채에 기댔습니다. 빌리는 게 고통스럽지 않은데 굳이 시위를 촉발할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겉으로 보기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프랑스는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취약해지고 있었죠. 그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프랑스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어야 했어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한때 시스템에 돈을 넣던 가족들이 이제는 생존을 위해 시스템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흐름이 역전된 거죠. 세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줄고 지원으로 나가는 돈은 훨씬 많아졌습니다. 단 2년 만에 프랑스의 부채는 GDP 대비 60%에서 80%로 급증했습니다. 이건 첫 번째 진경고 신호였어요. 프랑스의 시스템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는 증거였죠. 이게 바로 결산의 순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나 스페인처럼 고통스러운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다른 나라들과 달리 프랑스는 레이더망 아래로 조용히 빠져나가며 주목을 피했습니다. 변화해야 할 긴급함이 없었던 거죠. 프랑스는 재정을 긴축하는 대신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에 기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부채를 2배로 늘렸어요. 하지만 상황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인구는 더 늙었고 노동력은 더 작아졌으며 공공지출은 매년 계속 증가했거든요.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금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숨겼고 정치인들에겐 이게 공짜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미루는 쉬운 방법이었죠. 부채가 싸게 유지되는 한 개혁은 미뤄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빌리고 더 많이 약속했으며 해마다 시스템은 더욱 취약해졌어요. 이건 언젠가는 작동하지 않을 도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죠.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팬데믹이 경제를 얼어붙게 만들자 프랑스는 다시 한번 개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대 기금, 회복 계획, 국가 보증 대출 등을 쏟아부었죠. 수천억 유로를 휴직수당, 구제금융, 긴급의료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진정됐을 때 부채는 GDP 대비 110%를 넘어섰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국가가 전체 경제가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빚을 진 겁니다. 이 지점에서 환상이 마침내 깨졌습니다. 프랑스 부채 위기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니었어요. 현실이 된 거죠. 사실 프랑스의 복지 국가는 이미 지속적인 차입 없이는 운영하기에 너무 비쌌습니다. 수십 년간의 적자가 시스템에 각인돼 있었거든요. 하지만 팬데믹이 마침내 한계선을 넘어섰습니다. 평온은 끝났고 남은 건 나선형 하락이었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이제 완전히 그 속에 갇혔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문제는 단지 많은 돈을 빚지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나선형 속에 갇혀 있고 아무도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프랑스 복지국가는 다른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차입이 싸고 경제가 호황이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금리는 올라가고 경제는 둔화되고 있으며 갑자기 의료, 연금, 혜택에 드는 비용이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여기서 프랑스가 정말 두드러집니다. 다른 어떤 선진국도 공공부문에 이렇게 많이 쓰지 않거든요. 나라가 생산하는 유로당 57센트가 공공부문으로 갑니다. 작년을 보면 프랑스는 1670억 유로의 적자를 냈어요. 그중 500억 유로 이상은 학교, 병원, 새로운 인프라에 쓰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자 지급에 쓰인 거예요. 어제의 약속에 대한 빚을 갚는데 말이죠. 다 합치면 나라는 경제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약 6%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EU의 한도는 3%인데 프랑스는 거의 2배를 쓰고 있는 거죠. 사실 코로나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지출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고 조만간 방향을 바꿀 것으로 예상되지도 않습니다. 적자가 계속 폭발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프랑스의 돈 대부분이 반복적인 비용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촉발하지 않고는 그냥 멈추거나 삭감할 수 없는 의무들이죠.
여기서 진짜 압박 지점에 도달합니다. 특히 한 가지 지출이 시스템을 집어삼키고 있거든요. 바로 연금입니다. 프랑스는 이제 세계에서 거의 어느 나라보다 연금에 많이 씁니다. 작년에만 그 가격표가 3,500억 유로를 넘었어요. 이건 전체 경제의 14%로 EU 평균 10%를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관점을 제공하자면 이제 연금은 프랑스 국가가 교육, 국방, 교통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드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연금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가 아닙니다. 근로자와 은퇴자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빠르게 뒤집혔는지예요. 시스템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인구의 15% 미만이 은퇴자였습니다. 균형이 유지됐죠. 하지만 오늘날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숫자는 이미 22%로 뛰었어요. 2050년까지는 거의 30%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의 3명 중 1명이 은퇴자가 되는 거죠. 은퇴자가 더 많아진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더 오래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평균 프랑스 시민은 50년 전보다 거의 11년을 더 살아요. 이건 10년 더 많은 연금 수표, 의료비, 지원을 의미하는데 시스템이 감당하도록 설계된 것보다 훨씬 긴 기간이죠. 표현을 빌리자면 프랑스 연금 시스템은 일종의 폰지 사기처럼 작동합니다. 시스템에 들어간 돈이 거의 즉시 인출돼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거든요. 하지만 근로자가 더 적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에 돈을 내고 있는 기존 근로자들이 차이를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 유럽에서 가장 강력했던 프랑스의 생산성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문제의 일부는 구조적이에요. 더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학교에 더 오래 남아 고급 학위를 받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에 맞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졸업생 4명 중 거의 1명은 그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지도 않은 일을 하게 돼요. 수년간의 학업이지만 더 넓은 경제에는 보상이 거의 없는 거죠. 각 근로자가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대신 근로자당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두 가지예요. 부담을 짊어지는 납세자가 더 적고 그들 각각이 이전보다 덜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모든 사람이 시스템이 이렇게 계속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경제학자들은 경고하고 투자자들은 보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이 고치려고 할 때마다 나라가 폭발하는 거죠. 2023년에 300만 명 이상이 하루의 거리로 나와 마크롱의 연금 개혁에 맞서 싸웠습니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그들이 맞서 싸운 내용은 온건했어요.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것이었거든요. 비교하자면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67세이고 미국에서도 66세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파업이 교통을 마비시켰고 파리에 쓰레기가 쌓였으며 시위는 몇 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여론조사는 인구의 거의 70%가 개혁에 반대한다고 보여줬어요. 경제학자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의회가 저항하자 마크롱은 헌법적 허점을 이용해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켰습니다. 상황을 진정시키는 대신 이건 분노만 깊어지게 했고 그의 지지율은 무너졌습니다. 정부는 간신히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았죠. 결국 개혁은 기술적으로 통과됐지만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마크롱의 당은 의회에서 과반을 잃었고 정부는 주요 변화를 밀어붙이기에 너무 약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제안은 협상에 막혀 어디로도 가기 전에 정체됩니다. 이런 어려움은 마크롱에게만 국한되지 않아요. 이전 대통령이 연금을 건드리려고 할 때마다 같은 벽에 부딪혔거든요. 매번 거리가 가득 찼고 파업이 터졌으며 개혁은 약화되거나 포기됐습니다. 그게 바로 프랑스 시스템의 함정입니다. 개혁은 절실히 필요하지만 통과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정치적 반대나 시위의 소요에 직면하는 거죠. 2022년 이후로 프랑스는 이미 5명의 총리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개혁도 고정되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데자비처럼 느껴집니다. 한 정부가 약속을 하면 다음 정부가 그것을 찢어버리고 파업은 계속되죠. 연금은 위협받고 삶은 점점 더 비싸집니다. 투자자들은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증가하는 부채, 고령화 인구, 그리고 행동하기에 너무 분열된 정부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큰 변화죠. 수십 년 동안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대출자 중 하나였거든요. 거대하고 생산적인 경제로 독일 다음이었고 프랑스에 빌려주는 것은 위험 없는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런 부채가 쌓이기 시작하면 대출은 더 이상 싸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그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더 많은 돈을 원하거든요. 프랑스는 이미 고리에 갇혀 있고 점점 더 조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들은 더 이상 경제학자나 싱크탱크에서만 나오지 않아요.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보는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신용평가 기관이죠. 한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거나 위험한지를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는 기관들이 이미 프랑스를 현대 역사상 가장 낮은 점수로 끌어내렸습니다. 신뢰가 무너졌고 시장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번쩍이고 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프랑스가 돈을 빌리는 것이 이탈리아만큼 비싸졌거든요. 그리고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전망은 더 불안해집니다. 프랑스가 오늘날 앉아있는 숫자들은 으스할 정도로 익숙해 보여요. 2010년 그리스의 위기가 폭발하기 직전에 10년 만기 채권은 약 3.3%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프랑스는 거의 정확히 같은 수준에 있어요. 당시에는 불씨 하나, 신뢰의 하락, 매도의 물결만 있으면 그리스의 차입 비용이 통제불능으로 치솟았습니다. 몇 달 만에 금리가 급등했고 나라는 시장에서 완전히 차단됐죠. 그게 바로 프랑스가 지금 시시덕거리고 있는 위험입니다. 투자자들이 계속 믿음을 유지하는 한 시스템은 절뚝거리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프랑스 부채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순간 나서는 무서운 속도로 가속될 수 있어요. 이건 전망의 큰 변화입니다. 유로존의 두 번째로 큰 경제가 흔들려 보이기 시작하면 파리의 투자자들만 놀라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 유럽 프로젝트가 불안정해 보이게 만드는 거죠. 여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프랑스는 그냥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전체 유로존의 20%입니다. 그리고 만약 심각한 문제에 빠지면 구제하는 것이 단지 어려운 게 아닐 겁니다. 3조 3천억 유로의 더미를 가지고 있으니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유로는 모든 회원국이 재정을 통제할 것이라는 약속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일 통화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엄격한 기본 규칙이 설정됐습니다. 어떤 나라도 3%보다 큰 적자를 내면 안 되고 부채는 GDP의 60%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프랑스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말해야 하지만 더 이상 이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만약 프랑스가 자기 집을 정리할 수 없다면 전체 시스템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핵심 회원들조차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이 왜 유로를 믿어야 하나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프랑스는 단순히 망하기에 너무 커요. 만약 시장이 차입 비용을 한계점까지 밀어붙이면 유럽중앙은행은 거의 확실히 개입할 겁니다. 공황을 막기 위해 프랑스 채권을 사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가 그런 종류의 구조를 받는 순간 다른 국가들도 같은 것을 원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왜 어떤 정부도 지출을 전혀 삭감하려고 하겠어요? 갑자기 유로존은 규율로 결속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로 결속되는 거죠. 그건 유럽이 결코 감히 넘 못한 선입니다. 불편한 진실은 이 모든 것이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유로존은 이에 대한 진짜 플레이북이 없어요.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 금융을 관리했지만 그건 모두 훨씬 작은 경제들입니다. 프랑스는 그리스보다 거의 10배 커요. 만약 위기로 기울면 전체 유로존은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받을 겁니다. 개입해서 구조화돼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정치적 반발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거부하고 창립 기둥 중 하나가 무너지도록 내버려두는 거죠. 어느 쪽 길이든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로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겁니다.